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낮에는 탄핵 기각을 말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을 논한다. 여당의 한 인사가 전한 국민의힘 기류입니다. 탄핵 심판 9차 변론은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법여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지검이 반쪽짜리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명태균 특검법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여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소환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문제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제 밝혀야 되고 검찰 수사에서 제출된 증거 또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여러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누군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명을 하고 또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보고요.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덧붙인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있다라고 적었는데 바로 앞문장을 보면요. 이미 전현직 의원 8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 부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명태균 이슈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어제 됐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이번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영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불러야 될 걸로 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내용이. 대선 무렵에 그 김건희 당시 이제 뭐 후보 부인이었나요? 그 전이었나요?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권력이 무섭다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권력의 풍향계가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어디로 향배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보고라고 했는데 맹탕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는 게 가장 큰 뉴스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사실 작년 9월에 무슨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뭘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구속 기소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성과를 거둔 게 없지요. 그래서 과연 104일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제 와서 그걸 넘기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사건의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다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이거는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 이거는 뭐 향후 현재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그리고 대선의 판세가 어떤 식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검찰의 이 수사도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과연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정권이 어떻게 교체가 되든지 간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한가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디올백 수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혜성 조사였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이 전개됐을까? 이런 부분 또 생각해 보면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의 논란의 중심에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 의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죠. 언제 이 관련 수사가 진행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그 시기를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들고요. 다만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특검법 공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앞으로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10분 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환 조사를 한다면 김용남 의원님, 검찰이 이번에도 출장 조사를 하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죠. 정치적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른바 출장 조사 내지는 황제 조사가 좀 정도가 너무 지나쳤죠.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할 행태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오늘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거로 봐서 반려 형태로 기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검찰이 어떤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창원지검도 왜 이렇게 사건을 오래 들고 있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으로 이송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 시간은 끌 대로 끌다가 그냥 이송이라는 허탈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물론 검사장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탄핵 소추가 돼서 근데 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도 사실은 이 정부 내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 누군가 좀 정의감을 갖고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반신반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출장 조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 예. 이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서울이냐? 서울로 사건 자체를 가져왔느냐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고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이 만약 펼쳐진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서울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김건희 씨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그 검찰 지도부,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특검법이 발의되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만일에 이걸 창원지검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김건희 씨에 대한 김건희 씨가 창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아마 그런 모습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11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6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던데 수사 의지는 사실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은 그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사냥이라고 하는 조국 수사 때는 첫 압수수색을 20여 군데를 하룻밤새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명태균, 김영선 이런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뭐 국민의힘 당사 정도고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 김건희 씨하고 그다음에 윤상현, 뭐 오세훈, 뭐 이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 일이 벌어지게 작년 9월부터니까는 한 5개월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관련 증거를 얼마든지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 와서 뭐 누구를 소환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멸된 증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한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그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푸니까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혐의 결정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 의제가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국민들은 검찰이 어느 곳, 어느 때에 장난질을 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대부분의 국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져온 이유가 그래서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수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이것도 궁금해요. 표면적으로는 검찰에서 밝힌 게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표현대로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다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가장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창원지법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감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대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된 피고인인 명태균 씨가 창원 쪽에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핑계 아니면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환 대상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은 창원까지 내려오기가 힘들 테니까 뭐 이송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수사만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협조를 보내는 게 맞거든요. 예. 수사해서 결과물을 다시 창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보냈느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지검에서는 이거를 컨트롤해서 정말 적절히 잘 수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예. 뭐 그래서 대검과 가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쪽에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의 수뇌부가 사건을 가까이 두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수사 인프라나 수사 노하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지검에서 이 사안을 정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뭐 검찰이 일부러 권력의 눈치를 보고 감추려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엔 이미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기 대선과 맞물릴 경우에 우리 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몇 명이 이것과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이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네, 그런 그렇죠. 걱정이 예. 있다고요?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이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지검에 2023년 12월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치돼서 한 8개월 이상을 뭉갰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문제가 터지니까 작년 9월에 급하게 이제 전담 수사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4일간 뭐 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고 중앙지검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 사건이 갑자기 뭔가 달라질 것이냐. 여태 맹탕이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위로 올라가서 그 정점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에 대한 그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옆으로만 그냥 번져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창원지검의 수사 여력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담당 검사 3명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3명이 전출됐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그중에 그 3명이 다 뭐 형사분과 어딘가로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2사람이 또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이 상당 부분 연루돼 있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 검찰이 쥐고 어떻게 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대선의 향배에 따라서는 덮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쓰기 위해 검찰 캐비넷처럼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 이거를 속속들이 밝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검찰의 이 진정성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와서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면 어쨌든 수사팀을 확충하거나 검사들이 일부 뭐 바뀌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록 내용, 일단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인 상황인데 48분간의 텔레그램 통화라고 하고요. 그 내용이 USB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안다. 아마 포함된 걸로 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명태균 씨 측에서 냈어요. 그리고 이 USB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 존재를 알렸다는 그 USB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다는 그 USB 안에 이 48분의 통화 내역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걸 알게 된 이후에 계엄을 하게 됐다라는 이른바 계엄의 트리거, 의혹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거 아닐까요? 네, 상당히 더 신빙성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얘기한 대통령의 가정사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계엄에 이르렀다는 원인이 됐다는 그 진술과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가 이거가 됐든 또 다른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계엄 욕구는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촉발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것에서는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쫄아서 계엄했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예. 보수 정권 이래 최다 의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이 부분. 물론 통화 내역에 나오는 여권 인사들은 당시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차치하고 보수 정권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 시점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기류가 어땠습니까? 2월 16일이면은 우리 당의 분위기가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 당이 본격적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한 것은 3월 4일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고 그 이후에 3일인가 있어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언급 이후에 뭐 대파 논쟁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는데 2월 중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보수 정당 뭐 사상 최대 의석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대략 1당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전화 통화 내용은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돼서 이름이 언급되는 정치인 모두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와 뭐 특별한 인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정말 명태균 씨가 주장하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개인적 사연과 관련해서는 어제 다른 그 언론사 보도를 보면 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뭐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였지 계엄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을 보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것이 트리거가 됐다는 것은 정치적 상상과 의혹의 영역이지 실제로는 12월에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국회 보고와 관련했다는 게 뭐 객관적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 부인이 특정 검사 출신의 인사를 콕 집어가지고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것으로 녹취 내용에는 나옵니다. 녹취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복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복귀록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김영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김상민 검사가 누구였길래? 라는 게 하나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뿐일까? 라는 게 두 번째 든 생각이었거든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뭐 조국 그 이른바 조국 수사 때는 워낙 수사팀이 방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을 다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그 접근할 만한 무슨 경로가 있지 않았나, 누굴 통해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총선 결과가 뭐 공천 구도도 망가지고 총선 결과도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만 이 보면 그 중간에 소위 그 윤핵관 내지는 뭐 친윤의 핵심이라는 의원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예. 정말 순수한 마음에 누구를 밀어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가 좀 매우 속된 표현입니다만 뭐 이른바 말아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랬던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분을 만들어서 공천 개입하고 사실은 사실과는 다른 뭐 정당 사상 보수 정당 사상 최다 의석 당장 그러면 18대 총선 2008년 총선이 제일 많이 이긴 선거였는데 최근 한 20-30년 동안은요. 그 의석을 뛰어넘는다. 그건 그 작년 2월 아니라 뭐 어느 시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시점을 찍어서 판단을 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익 추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좀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믿고 그렇게 총선판이 굴러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에 그 복귀록에 있는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서는 전후 앞뒤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꿰어지더라고요. 뭐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예. 먼저 이 김상민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시절에 그 추석 무렵에 자기 출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런 식의 행동도 하나 보네? 이렇게 버젓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검사가 이런 식의 처신을 하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정광석화처럼 검찰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하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예. 보통의 검찰이라면 그렇게 빠르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직 처분을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그리고 나서는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직 처분이 돼서 컷오프가 됐구나. 그래서 컷오프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위에 바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되는 걸 보면서 이 김상민이라는 검사는 V1 또는 V0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 예. 그 중에 V0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V0라는 게 오랜만에 들어서 김건희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김건희 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남편의 휘하 검사들하고 굉장히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에 3개월 동안 300 몇십 개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할 때도 뭐 한동훈과 관련돼서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한동훈한테 다 전달해 줄게.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흔히 조국 사냥이라고 하는 조국 수사 때도 조국이 말이야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나왔으면 그렇게 가족들도 구속도 안 되고 딸들도 다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수사를 했을 텐데 말이야 그걸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 다 이렇게 신세 망치게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김건희 씨가 휘하 검사들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정보를 받고 또 거기에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그 희한한 게 이 김상민 검사하고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보니까 3년 선후배 사이인데 이 김태우가 누구냐면은 바로 조국 사냥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서 윤석열 씨가 이 개국공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면까지 해주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전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김상민 전 검사한테 조국 사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김상민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수사를 했을 것이고 그 보답 차원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상민 검사의 반론은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아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USB와 함께 지금 이른바 황금폰, 명태균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가 알려졌는데 휴대전화 3개, 그 안에서 그동안에는 파일이 한 15만 개 정도로 이야기가 됐는데 훨씬 많다고 합니다. 50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연락처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 한 140명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명시 측의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그 휴대폰에 들어있던 그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되고요. 전형직 국회의원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140명으로 일단 선정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연락처 총수가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5천 명 정도 정확하게는. 예. 자, 그리고요. 여당의 대선 주자 아까 여러 명이 거론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제가 일단 먼저 반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과의 3자 회동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샅샅이 조사해보라.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어울린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정관계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런 일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증거나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또 그 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치명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경선 뭐 조기 대선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서로 아주 뭐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그 내란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더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한결같이 다 부인들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강혜경 씨랑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정치인들은 저렇게 표변해야 정치할 수 있나 보다라고 굉장히 놀랐다, 뭐 실망했다, 이제 이런 반응들도 보도가 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4번 만났고 언제 어떻게 했었고 또 특정 시기를 시간과 뭐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를 다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서로 이제 공방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단순히 뭐 시장 선거 출마하고 또 지난번에 당내 경선 이런 때뿐만이 아니고 뭐 그 훨씬 이전부터 거슬러서 오랜 인연이라고 명태균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굉장히 또 그 욕설 가까운 이야기도 반응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 시장 두 분은 굉장히 젠 걸음으로 대선 경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맨 먼저 홍 시장은 뭐 이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도 뭐 의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확실한 물증이 나온다면 뭐 굉장한 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명태균 씨 측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폰 안에는 뭔가 값진 게 있을 것이다. 값진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하고 있고 파일 50만 개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전화기를 지금 열어봐도 파일 50만 개 있지 않을까요? 다만 하나 놀란 거는 연락처가 5만 5천 명 있다는 건 놀랐습니다. 예. 아마 이분이 전화번호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관련한 전화번호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금폰이나 파일 50만 개라고 해갖고 이렇게 일종의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 결과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3명이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코 3명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강력하게 반발한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 있다고 해서 언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혹 또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안 또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지는 사안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참여하면서 그 수사를 열심히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헌재에서 9차 변론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여러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책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시작됐다는 해석 속에 이미 당의 분위기는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그 금기시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조기 대선의 조차도 꺼내지 않고
탄핵 기각을 위해서 뭐 하다가 네. 저녁 애들 모이면 거의 대부분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정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들 바빠질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전제로 출모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도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대통령 지키기와 조기 대선 준비가 혼재되는 양상입니다. 예, 여당의 지금 기류가 어떨지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의 오늘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다. 그럴까요? 이런 내란 사태 있기 전에 조금 다들 열심히들 일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는 안 바쁘고 뭐 했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뭐 옆에서 지원 또 보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향한 구애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면요. 예. 그래서 복귀할 거라고 다수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파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론인데 오직 대통령실만 이렇게 희망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심으로는 이미 다 인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의 어떤 직원들로서 차마 입 밖에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정서가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을 포함한 여러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역죄인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 시각에서 보자면은 참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시점이냐.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조기 대선은 없는 양 대통령 곧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하실 거다. 우리와 함께. 뭐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또 지지율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변침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이제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고 정책이건 어떤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시각이건 간에 참여하고 급변침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요. 소식통의 전원이라며 용산에 파견됐던 국민의힘 소속의 행정관 절반이 사무처로 복귀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페이스북 글의 취지는 결국 국민의힘도 혹은 대통령실 소속의 행정관들도 대선 준비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걸로 보이는데 용산에서 즉각 반박이 나왔거든요. 함께 보여주시죠. 명백한 가짜뉴스다. 국민의힘 파견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 비상계엄 전에 결정된 것이다. 큰 의미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2명이지만 어쨌든 파견된 용산의 행정관들이 돌아온 건 맞는 것이고 언제 결정된지 이런 것들은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오기 전에 예. 박선원 의원은 이제 전원을 통해서 전한 거고 저는 실제 우리 당직자와 좀 통화를 해보니까 돌아온 두 분하고 통화하셨어요? 아니죠. 돌아온 2명 중에 1명은 저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예. 소개를 받았고 2명 중에 1명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명이 돌아온 건 맞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당에서 대통령실 파견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이분들이 뭐 조기 대선을 위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실제 당 출신자들이 대통령실에 일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계엄 정국도 탄핵 정국에 이어지면서 거기에서의 이제 업무 수요가 좀 줄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으로 복귀한 것이지 지금
박선원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저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이 아니었다면 계속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김영현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20명 중 절반가량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잘못된 네, 그건 얘기.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두 명이 아니라고 돌아왔다는 합니까? 겁니다. 2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눈여겨본 게 이게 계엄 전에 결정이 됐다는 해설을 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청와대 인사를 전 계엄 전이면 벌써 지금 2개월하고도 보름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 인사를 그렇게 오래전에 결정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래전에 어디 다른 데로 갈 거로 결정이 된 직원들은 반드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름 전이나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전에나 그게 가는 게 결정이 되지 예. 이렇게 뭐 2, 3개월 전에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누구나 다 이게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그 피소추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조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격렬한 항의를 하고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당에서 국힘의 당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공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당뇨 출신이든 어공이든 그 누구라도 하루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당사자들은 미리 정해진 대로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예. 글쎄, 사실은 대통령실은 임기 초반이 제일 인기가 좋죠. 그래서 특히 직업 공무원이나 뭐 누구나 임기 초반에는 다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임기 후반 때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끝나면서 뭐 역대 정부의 어떤 반복된 이른바 적폐청산이 됐던 아니면 어떤 부정부패 척결이 됐던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기 중반 뭐 후반부터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임기 거의 후반 정도가 아니고 말기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빨리 나오고 다른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있던 자리로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 움직임의 하나 아니겠나. 뭐 그게 여태까지 반복되었던 우리나라 특히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반복되는 행태니까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정광재 의원님. 예. 앞서 신지호 전 의원이 낮에는 탄핵 기각을 외치다가 밤에는 조기 대선 얘기를 한다라는데 당에서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제 생각이 예. 일반화돼서 뭐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진 건 사실이겠죠. 지난번에 뭐 재밌는 표현 뭐 이런 걸 재밌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한길 강사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제사상 차릴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장남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또 다른 아들들이나 딸들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상조회사에도 가입해야 되고 뭐 장지도 좀 알아봐야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갈지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당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당연한 일이다. 예. 차남 삼남은 가능하다. 상조 회사가 인상적이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어제 발언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표결에는 다시 하더라도 나는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인데 한번 다시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죠.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하러 가서 있다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자, 요약하면 계엄은 잘못, 해제는 반대. 이건 모순 아닌가요? 모순이죠. 여태껏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도부를 포함해서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반대다 이런 얘기는 해왔어요. 그런데 아주 새로운 그 얘기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엄은 잘못된 것인데 해제는 반대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가 너무나 확실한 단순 명료한 명제인데 계엄 반대면 해제 의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초지종을 좀 더 알아봤어야 됐다.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한가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란 공범당이 돼 있을 거고요. 첫째. 두 번째는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아마 지금 그 본회의 해제 의결 간발의 차이로 막 지하 1층에 단전되고 뭐 5분 몇 초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망설이고 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붙들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에게 뭐 30분만 늦춰달라고 했던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지연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상호시 수첩에 있는 500명 끌고 가서 폭살시켜 이런 얘기들이 현실로 실행이 됐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에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당연한 이야기처럼 해제는 그때 가서도 반대했을 거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분이 통일부 장관 할 때 임명되고 나서 하신 이야기에 저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 이 정권에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대북 정책, 이 통일 문제는 이어달리기다. 전 정권과 완전히 단절돼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와 이거 정말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겉으로는 거의 그 평화롭게 오리들은 이렇게 물을 떠다닙니다마는 속으로는 발 동동 구르면서 대선 준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평화로움을 가장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서로 충돌하고 지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는 뭐 거듭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관훈토론회에서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런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두고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국힘의 후보가 되더라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 탄핵 인용 결정 때까지의 비대위지 정작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었으면 지금의 비대위가 아닌 다른 지도부가 들어서야만 국힘이 그나마 그래도 대선을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지도부가 또 바뀌면 국힘 내부의 경선도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부 경선의 양상과는 조금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라지겠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그리고 좀 넓게 보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견제 혹은 일종의 프레임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인가요?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다면 계엄 시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계엄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또
탄핵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이런 두 진영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대략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원래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중도에서 표를 더 가져와서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후보가 누구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이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님 1분 남았는데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이 있으시니까 오늘 흐름을 좀 읽으셨을 것 같아요. 10차 변론길이 이번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에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만 1시간 늦춰졌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인가요? 예, 마무리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심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뒤늦게 그 피소추인 측에서 그 증인의 신빙성, 특히 그 홍장원 증인의 신빙성 문제, 그다음에 한덕수 증인의 필요성 이런 것을 주장하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기를 예. 더 잡은 것 같고요. 그날 뭐 특별한 사정이 없나라는 결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3월 중순 정도로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 시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범여권 대선주자 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는 분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떼어서 물어보면 그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선 경쟁력과 경선 경쟁력의 차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라는 현실성이 높아 보이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으로는 자주 뵙습니다. 썰전에서 뵙중이시고요. 예, 직접 뵙는 거는 계엄 직후니까 한 두 달 두 달 됐네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바쁘게 요즘은 제가 워낙 뭐 방송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요즘은 좀 방송에 열심히 나와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어서 아마 설전에서도 자주 뵈신 것 같아요. 예. 김경수 전 지사가 한 발언 때문에 뭐 오해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사과는 받아들일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뭐 정중하게 사과하신다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됐고 다만 그때 이제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 5월에 대선 직후에 문재인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무슨 경제부총리로 한다는 이 루머가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가에서 호사가들이 말하는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변인 했던 분한테 나는 제안이 온 적도 없고 제안이 와도 받을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는 소득주도 성장도 생각이 다르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 뭐 81만 개 늘리겠다 이런 공약 가지고도 그 경선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다퉜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때 청와대도 며칠 만에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김경수 전 지사님 기억이 조금 이렇게 앞부분만 기억을 했나 보네요. 근데 이제 뭐 검토는 했는데 제안 안 했다고 오늘 이제 사실을 밝히셨으니까 됐습니다. 깔끔하게 수용을 하셨네요. 앞서 다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제 발언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 안 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고 또 대통령 옹호성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이런 발언들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 것인가?
저분이 권영세 위원장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12월 3일 밤에요. 그래서 아니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다시 돌아가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잖아요. 저거는 국회의원, 당의 비대위원장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일이 있는데 잘못을 자기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특히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그럼요.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죠. 저 발언은 그래서 당의 공식 입장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당이 지난 2개월 넘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비상계엄에 해제하는 표결에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이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내용이 남아 있는 건데 저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좀 언젠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잘못을 바로잡을 권한이 자기한테만 있는데 그거를 왜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주 쉬운 상식적인 문제니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당의 입장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옹호성 발언 그리고 무비판 이런 것들이 당에 지금 쫙 깔려 있는 정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당에서 비판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거나 아니면 수면 아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비판 의식이 부족한 건가요? 당에도 저는 비판 의식을 가진 그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저는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워낙 보수 결집으로 나오니까 또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결정이 안 됐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거나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지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우리가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게 이게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 유승민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론이 막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양쪽 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따라 붙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때는 당의 입장이 조금씩은 바뀌어서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국민들이 당의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환영한다라고 호응해 줄까요? 제가 2달 동안 내내 일관되게 주장하던 겁니다. 우리가 저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그때 가서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께서 그거를 납득을 해 주시겠냐 이 걱정을 제가 계속 했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금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안에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통일을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만약 이 국면이 끝나면 그래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 생각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또 옹호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넓게 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만약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을 하고 우리 보수 전체 넓게 봐서
중도 보수 전체를 좀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뭐 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 지도부도 저는 해주길 바라죠. 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그런 흐름으로 갈까요? 아니면 당신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 당신은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노선 투쟁으로 갈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만약 당이 너는 찬성, 너는 반대 이런 식으로 만약 편을 나누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 정말 야당이 제일 바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당이 공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어떤 결정이든 뭐 기각이 되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 가서 저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통합시키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기 대선에 대응을 하느냐 그쪽으로 저는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어떤 사람이 이제 당의 후보가 되느냐 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 뭐 탄핵 굉장히 반대하시던 그런 분이 만약 당의 후보가 되거나 이래 되면 국민들이 보는 눈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같이 이제 탄핵의 비상계엄에도 이건 잘못했다.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온 사람이 만약 후보가 되면 그럼 국민들 보는 눈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찬성 반대를 가지고 서로 막 그냥 원수처럼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 그거는 민주당이 제일 바라는 우리 보수 자멸의 길이죠. 예. 일부 주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네, 그 주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JTBC에서 어제 공표한 여론조사 보셨나요, 혹시? 예. 범보수 진영 적합 후보 지금 화면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18%, 유승민 12%,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들은 퍼센티지가 저렇습니다.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보세요? 당사자니까 평가 시기가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마 우리 보수층의 관심이 저쪽에 만약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누가 이재명을 상대로 이길 거냐 거기로 그냥 한 가지 질문에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그때 가서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 여론의 반전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냥 가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같은 조사인데요. 응답자를 전체로 보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앞서서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경선 경쟁력과 본선 경쟁력의 차이가 꽤 있어 보여서 이걸 극복하는 게 숙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요. 저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강점이자 약점이죠. 저는 뭐 중도 확장력, 그다음에 이렇게 중도층에서 야당 후보하고 싸웠을 때의 어떤 파괴력 이런 거는 저는 제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중도층에 저는 뭐 결국 대선은 중도의 싸움이니까 중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표를 획득하느냐 이 싸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보수층에서 아직 지지를 못 받는 거는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제가 보수층한테 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을 더 해야죠. 일단 본선에 나가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경선 룰은 기존의 경선 룰이 유지되겠죠?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지난 대선 때도 출마를 하셨으니까요. 뭐 지금 아직 현재 결정도 안 났는데 뭐 경선 룰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는 너무 좀 앞서가는 거고요. 사실 우리 당 안에서 유력한 뭐 잠재적인 후보들이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누구도 나 출마합니다. 뭐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면 만약 결정이 나면 그걸 가정을 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가서 아마 저런 룰 문제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여기에 당이 모든 걸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되면 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선을 어떻게 하면 우리 드라마틱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쪽에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지 않으면 2심에서만 재판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뭐 나오려고 그럴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쪽은 거의 뭐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부터 뭐 저 김문수 장관까지 굉장히 예. 많으니까 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거기로 우리 당내 어떤 모든 토론 논의가 집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서 그러니까요. 예. 대담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답하는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으로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대선이잖아요.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우리 당 아닙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그 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거꾸로 민주당의 대통령이 만약 탄핵 심판을 받았으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은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얘기를 조금 질문을 덜 드릴까 했는데 하나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출마 선언 이후에 정계 이제 보수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추측성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전직 대통령들도 좀 만나실 생각이세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최근에 뭐 제가 이회창 전 총재님 뵌 기사가 났던데 저는 뭐 이회창 총재님은 25년 동안 정치하면서 꾸준히 가끔 이렇게 꼭 찾아뵙는 그런 분이고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선거나 무슨 정치 스케줄을 떠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사이에 이렇게 오해가 쌓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딴 데서도 많이 했는데 그분하고 쌓인 오해 그런 거를 언젠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풀고 싶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올 수도 있을. 조만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선거 일정하고 관계없이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다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다가 그런 오해가 쌓였으면 저는 언젠가 그분하고 제가 오해를 푸는 게 그게 당연히 사람으로서 원하는 거고 사실 회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오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회고록도 쓰시고 그랬던데 제가 그런 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제 서로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제가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대표 연설을 하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거나 또 국회법 개정을 통과시키거나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뭐 연락하는 사람들이 좀 과장을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대통령하고 직접 그렇게 대화를 한 사이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만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가 서로의 기억도 있고 또 지나간 이 팩트들이 다 있거든요. 기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두고 대통령께서 이런 거는 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좀 너무 과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있었던 오해가 되겠네요. 그뿐만 아니고 그 전에 저는 뭐 사실 야당 생활을 할 때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거든요. 대통령 되시기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제안을 드리고 이랬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라 그럴까?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뭐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거니까요. 예. 예. 자, 명태균 게이트가 갑자기 또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이고 언론 보도가 예. 확 늘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직접 소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녹취나 이런 걸로 이미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 과정에 예. 개입을 한 거나 또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뭐 부적절하게 무슨 인수위원회나 인사나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한 거나 또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이라면 여론조사 조작은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진짜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그 조작된 여론을 또 보고를 받은 게 만약 윤 대통령 부부라면 저는 이게 창원지검에 있다가 어제 창원지검이 발표하는 거 보고 야, 뭐 이런 맹탕이냐 되게 예. 좀 답답했는데 예. 마침 거기에서 수사를 하던 검사 7명이 그대로 중앙지검에 서울에 와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니까 그 뭐 황금폰인지 뭔지 그 포렌식도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거를 빨리 검찰이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줘야 되고 국민적인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또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인사 개입, 여론조사 조작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정치인과 명태균 씨 측 사이에 오간 뭐 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포렌식까지 다 했으면 그 뭐 증거를 가지고 빨리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가 될지 뭐 어떤 조사가 될지 몰라도 조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윤 대통령 부부가 핵심 관계자니까. 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지위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는 됐지만 지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혐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기는 지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야 민간인인데 당연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법무부도 수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중앙지검도 아마 할 것 같이 그런 식의 뭐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수사를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의혹에 관련된 거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네. 검찰이 당연히 밝힐 필요가 있고 검찰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 지금 특검하자 그러는데 특검을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이 앞으로 신속하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영향 지금 미칠 수 있겠죠. 예, 거론되는 지자체장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지자체장들도 빨리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 빨리 조사해서 빨리 결론 내달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빠른 조사, 그러면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두 분 다 명태균 씨하고 그 관련인들을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예. 빨리 조사해달라고 이 두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사자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빨리 조사를 해달라니까 검찰이 뭔가 뭐 시간을 끌거나 이거를 뭘 수사를 안 하고 뭉갤라 그러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고 특검은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중앙지검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검찰총장이나 그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제 뭐 그 문제가 있어서 직무를 못 보지만 그 검사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럼 민주당이 안 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법적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많은 조사가 진행이 됐고 포렌식 다 됐다. 예, 포렌식도 됐고요. 예. 그러면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뭐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왜 서울로 가져왔을까요, 사건을? 그게 아마 저는 그 창원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저는 서울로 온 게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조사가 될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검찰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특검이 통과되고 압박이 되고 하니까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명태균 사건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이 사기꾼 같은 정치 브로커 한 사람한테 대통령 부부와 무슨 시장 단체장들 또 당 대표 또 뭐 무슨 뭐 과거 뭐 정치 전개 원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노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비상계엄 전에는 온통 그냥 언론을 도배한 사건 아닙니까? 그 안에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오고 이래서 이거는 빨리 까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의혹의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대선 얘기를 가급적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표현을 달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지금 이 시점에 유승민 의원이 던지고 싶은 시대적 화두는 뭡니까? 저는 통합과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저는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저는 그게 화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탄핵 때문에 국론이 막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밑바닥에는 한국 경제가 꺼져가고 이 경제를 어떻게 다시 살릴 거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분열과 갈등. 네. 제가 그저께도 이재명 대표가 막 그 무슨 수첩 가지고 막 그런 말씀하시길래 정치 지도자는 특히 지금과 같이 온 국민이 분열과 갈등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그 분열과 갈등을 내 편 양극단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해 나갈 거냐. 그래서 저는 경제와 통합 예. 그 두 가지가 지금부터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선까지도 가겠죠?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로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제발 좀 에너지를 뭉쳐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좀 일으키자. 특히 경제를. 예.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어디까지 가고 싶니? 달나라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지. 앞서가는 1등 소개. 엄마도 대상포진 대상자야. 들어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밖이 아닌 내 몸속에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조심해야 된대. 대상포진 아니까 어때? 대상포진을 알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았다.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었지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서도 안 되고 특정 검사가 어떤 수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생을 취하며 선거 얘기를 할 위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대목은 이어집니다. 권한 없기는 매 한 가지인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권한 없는 사람과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횡적 하모니.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 탄핵 심판이 끝나도 해소되지 않을 물음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레드 카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하나의 에센셜 세럼. 날마다 피부는 더욱 매끈해 보이며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 니메홍 안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주문하신 소파가 나옵니다. 소파를 주문 즉시 받았다면 그건 성급한 소파일 뿐 자코모는 아니지.
이것이 1등 소파 브랜드의 퀄리티 정신. 소파는 결국 자코모.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